자, 톰. 이제 본 것을 전부 말해보렴. 빼먹지 말고 다 말해. 겁먹지 말고. 톰은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갈수록 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다. 법정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톰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톰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토니의 이야기가 절정에 달했다. 의사 선생님이 널빤지를 맞고 쓰러지자 머프 포터 아저씨도 쓰러졌어요. 그때 인준조가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와장창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인준조가 창문을 뚫고 몸을 날렸다. 인준조는 가로막는 사람들을 밀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톰은 멋진 빨간 제복 때문에 착한 생활단체에 들어갔지만 담배나 욕 같은 금지된 일들이 더 하고 싶어져서 곧 나왔어요. 19세기 미국 작은 마을에서 여름 방학이 지루하고 병까지 걸려 힘들었는데 마을에 종교 열풍이 불어 친구들이 다 착해져서 톰만 외로웠고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다 나아서 보니 친구들이 다시 장난꾸러기로 돌아와 안심했지만 마을은 머프 포터의 살인 재판으로 발칵 뒤집혔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톰은 다시 한번 마을의 빛나는 영웅이 되었다. 어른들은 톰을 보물단지처럼 아꼈고 아이들은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마을 신문은 톰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싣고 영웅담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톰이 교수연만 당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떠들었다. 변덕스러운 마을 사람들은 언제 머프 포터를 욕했냐는 듯 태도를 싹 바꿨다. 사람들은 머프 포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극진히 대접했다. 사람들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지. 톰앤에게 낮은 눈부신 영광의 시간이었지만 밤은 지옥 같은 공포의 시간이었다. 인준주가 꿈마다 나타나 톰을 괴롭혔다. 꿈속에 그는 항상 톰을 죽일 때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 그 살기 어린 눈빛이 잊히지 않아. 톰은 해가 지고 나면 무서워서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허클베리 핀 역시 비참하고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다. 톰은 재판 전날 밤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었다. 만약 임준조가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까지 알면 난 끝장이야. 인준조가 법정에서 도망친 덕분에 헉은 증언대에 서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헉은 변호사가 비밀을 지켜줄 거라 믿을 수 없었다. 피 맹세조차 깨버린 마당에 사람에 대한 허위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낮에 머프 포터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할 때면 톰은 진실 말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리면 톰은 후회막심이었다. 미쳤지? 미쳤어. 그냥 입국 다물고 있을걸. 인준조가 복수하러 올 거야. 톰은 인준조가 영원히 잡히지 않을까봐 걱정했고 한편으로는 잡히는 과정에서 마주칠까봐 두려워했다. 그 녀석이 죽어서 시체가 된 걸 보기 전까지는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아. 인준조에게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다. 온 나라를 샅샅 뒤지졌지만 인준조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세인트루이스에서 아주 유명한 탐정이 마을로 찾아왔다. 탐정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뭔가 엄청난 단서를 찾은 척하며 폼을 잡았다. 하지만 단서만 가지고는 살인범을 목매달 수 없는 노릇이었다. 탐정은 결국 제풀에 지쳐 집으로 돌아갔고 톰의 불안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느리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톰을 짓누르던 공포의 무게도 아주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모든 소년에게는 언젠가 보물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어느 날 톰 소녀에게도 그 강렬한 욕망이 덮쳤다. 톰은 함께 갈 친구를 찾아 나섰다가 마침내 허클베리 핀을 만났다. 톰은 허클베리 핀을 은밀한 장소로 데려가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래서 어디를 팔 건데? 어디든 다 파보는 거지. 보물이 아무데나 널려 있어? 아니지. 아주 특별한 장소에만 숨겨져 있어. 섬이나 죽은 나무 밑동 아니면 유령 나오는 집 마룻바닥 밑 같은데 말이야. 누가... 당연히 도둑들이지. 그럼 교장 선생님이 숨기겠냐? 또 나라면 안 숨기고 펑펑 쓰고 놀 텐데. 나도 그럴 거야. 하지만 도둑들은 달라. 항상 숨겨두고는
나중에 찾으러 와야지 하다가 깜빡하거나 죽어버리거든. 톤은 보물 지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암호가 얼마나 많은지 신나게 설명했다. 그림 같은 건데 보통 사람은 못 알아보는 글자야. 너한테 그 지도가 있어? 아니, 없는데. 지도는 필요 없어. 어차피 유령 나오는 집이나 죽은 나무 밑에 묻혀 있을 테니까. 우리 저쪽 언덕에 있는 말라 죽은 나무 밑을 파보자. 좋아, 한번 해보자. 두 소녀는 부러진 곡괭이와 삽을 챙겨들고 3km나 떨어진 언덕을 향해 걸어갔다. 목적지에 도착한 톰과 허클베리 피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 그늘 아래 풀썩 주저앉았다. 이런 게 진짜 모험이지. 야, 만약 보물을 찾으면 넌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난 매일 맛있는 파이랑 탄산음료를 배 터지게 먹고 내일 저축은 하나도 안 할 거야? 우리 아빠가 알면 당장 와서 다 뺏어갈 텐데. 난 새 드럼이랑 진짜 칼을 살 거야. 그리고 빨간 넥타이도 사고 강아지도 사고 결혼도 할 거야. 결혼? 그래, 결혼. 너 두고 봐. 그건 세상에서 맨날 싸우기만 했다고. 내 기억엔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 그건 상관없어. 내가 결혼할 여자는 안 싸울 거니까. 여자는 다 똑같아. 여자의 이름이 뭔데? 지금은 말 안 해줄 거야. 나중에 알려줄게. 하지만 네가 결혼하면 난 더 외톨이가 되겠네. 아니야. 너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돼. 자, 이제 그만 쉬고 땅이나 파자. 두 사람은 30분 동안 땀을 흘리며 땅을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30분을 더 팠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원래 이렇게 깊게 파야 해? 보통은 아닌데 우리가 장소를 잘못 잡았나 봐. 톰과 허클베리 피는 자리를 옮겨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만 흐르고 흙더미만 쌓여갈 뿐이었다. 이번에도 없으면 다음엔 어디를 팔 거야? 과부대 뒤쪽 언덕에 있는 오래된 나무 밑을 파보자. 거긴 과부 아줌마네 땅이잖아. 무슨 소리? 보물은 찾는 사람이 임자야. 누구 땅인지는 상관없어. 그 말에 안심한 허클베리 피는 다시 곡괭이질을 시작했다. 젠장, 여기도 꽝인가 봐. 왜 안 나오지? 이상하다. 혹시 마녀들이 방해하는 건가? 기... 낮에 무슨 마녀야? 아! 맞다. 내가 바보였어. 보물은 그냥 나무 밑이 아니라 자정의 나뭇가지 그림자라 떨어지는 곳을 파야 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헛고생만 한 거네? 응. 오늘 밤에 당장 와야 해. 하하하하. 늦으면 다른 사람이 채갈 수도 있어. 소년들은 도구를 덩굴 속에 숨겨두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그 나무 아래로 모였다. 사방이 어두컴컴하고 스산했다. 나뭇잎 사치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속삭임 같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부엉이가 음산하게 울어댔다. 톰과 허클베리 피는 겁에 질려 말수도 줄어들었다. 자정이 된 것 같자 그들은 그림자가 떨어진 곳을 표시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두더미가 깊어질수록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곡괭이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확인해보면 그저 돌멩이일 뿐이었다. 틀렸어, 허클베리. 또 꽝이야. 분명 그림자 위치를 정확히 표시했잖아. 우리가 시간을 잘못 맞춘 게 분명해.
너무 늦었거나 너무 빨랐거나. 이제 그만하자. 게다가 이곳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다고. 사실 나도 그래. 보통 봄을 묻을 때 죽은 사람을 같이 묻어서 지키게 한다던데. 진짜야. 해골이 튀어나와서 말이라도 걸면 어떡해? 제발 그만해. 딴 데로 가자. 그래. 차라리 유령 나오는 집으로 가자. 거긴 확실해. 유령 나오는 집. 기준 더 싫어. 죽은 사람은 말만 할지 몰라도 유령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어깨 너머로 쳐다본단 말이야. 하지만 유령은 밤에만 돌아다니잖아. 우린 낮에 가서 파면 돼. 낮에도 재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건 살인 사건이 났던 집이라서 그런 거지. 유령 때문이 아니야. 낮에 유령 봤다는 사람은 없잖아. 밤에 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다는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내 말이 밤에는 유령이 있지만 낮에는 없다는 거지. 쫄지 마. 진짜 위험한 짓이야. 두 소녀는 언덕을 내려오며 흉가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흉가는 지붕이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소년들은 혹시라도 창문에서 파란 불빛이 보일까봐 숨을 죽였다. 톰과 허클베리 피는 흉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숲길을 통해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톰은 무제한 머프포트를 구하기 위해 진실을 말해 마을의 영웅이 되었지만 나쁜 인준주가 복수할까봐 밤마다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갔다. 헌도톰처럼 두려워했지만 인준주를 찾으려 온 탐정이 실패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공포가 조금 줄었다. 그러자 톰은 허니를 데리고 보물을 찾으러 언덕 위 말라 죽은 나무 밑을 파러 가서 찾은 돈으로 맛있는 음식 사 먹기나 장난감 사기 같은 재미있는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다음날 정오, 톰과 허클베리 피는 도구들을 챙기기 위해 죽은 나무 아래로 돌아왔다. 톰은 당장이라도 유령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허클베리 이미 갑자기 정색하며 물었다. 야, 톰? 톰은 속으로 날짜를 세어보다가 화들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맙소사 헐. 까맣게 잊고 있었어. 뭐?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 젠장. 진짜 조심해야 해. 금요일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완전 재수옴 붙을 수도 있어. 재수 온 붙는 정도가 아니야.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건 다 알지. 너만 아는 척하지 마. 고 금요일인 것만 문제가 아니야. 뭐? 쥐? 그거 진짜 안 좋은 징조인데 쥐들이 싸웠어? 자니. 그럼 다행이네. 쥐들이 안 싸우면 그냥 근처에 성가신 일이 있다는 뜻일 뿐이야. 눈치 빠르게 행동하면 피할 수 있어. 오늘은 보물찾기 접고 그냥 놀자. 너 로빈 후드라고 알아? 아니, 그게 누군데? 영국 최고의 남자이자 토적이야. 완전 레전드지. 나쁜 관리들이나 돈 많은 귀족들만 털었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땡전 한 푼 안 뺐고 오히려 도와줬대. 진짜 의리남이지. 와, 그 형님 진짜 찐이다. 그렇다니까. 로빈 후드는 역사상 가장 멋진 남자야. 내가 활 쏘는 법 알려줄게. 우리 로빈 후드 놀이 하자. 두 소녀는 오후 내내 로빈 후드 흉내를 내며 놀았다. 하지만 그들은 틈만 나면 언덕 아래 유령의 집을 힐끔거렸다. 보물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두 소녀는 다시 죽은 나무 아래 모였다. 그들은 잠시 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땅을 파봤지만 허탄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유령의 집으로 향했다. 한낮의 태양 아래 고려진 집은 너무나 고요하고 으스스해서 두 소녀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들은 문틈으로 집 안을 살짝 엿보았다. 바다든 밭도 뛰어나갔고 창문은 텅 비었으며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진 흉가 그 자체였다. 들어가 보자. 살금살금 걸어. 심장이 콩닥거렸지만 두 소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공포심이 좀 줄어들자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들은 2층을 구경해 보기로 했다. 도구들을 구석에 던져두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다. 우. 허클베리 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들려? 누가 오고 있어? 뒤튀어야 해. 꼼짝마. 문 쪽으로 오고 있잖아. 두 소녀는 2층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나무 틈 사이로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멈췄어. 아니, 들어온다. 이제 말도 하지 마. 진짜 집에 가고 싶다. 두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는 최근 마을을 어슬렁거리던 귀머거리 뱅어리 스페인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남루한 행색의 남자였다. 스페인 사람은 긴 외투를 입고 책 넓은 모자를 푹 눌렀었으며 초록색 안경을 끼고 있었다. 두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벙어리라고 알려진 스페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위험해. 마음에 안 들어? 위험하다고? 겁쟁이 같은 이라고. 톰과 허클베리 피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인준조였다. 강 위쪽에서 했던 일보다 위험할 것도 없어. 어차피 실패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하지만 대낮에 여기까지 오는 건 위험해. 누가 보면 어쩌려고? 알아. 하지만 그 멍청한 짓을 하고 나서 숨을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 어제 오고 싶었는데 저 언덕에서 꼬맹이들이 하루 종일 놀고 있어서 못 왔다고. 톰과 허클베리 피는 어제 로빈 후드 놀이를 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어제 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두 남자는 간단히 요기를 했다. 잠시 후 인준조가 입을 열었다. 잘 들어. 넌 강 위쪽으로 돌아가서 내 연락을 기다려. 난 이 마을에 한 번만 더 들를 거야. 분위기를 봐서 그 복수 작업을 끝내면 바로 테사스로 튀는 거야. 같이 가자고. 좋아. 일단 좀 자자. 피곤해 죽겠어. 인준조는 잡초 위에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고 망을 보던 낯선 남자도 꾸벅꾸벅 조들다가 잠이 들었다. 지금이야. 도망치자. 너를 톰이 먼저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일어났다. 하지만 첫 발을 떼자마자 낡은 마룻바닥이 삐그덕하고 엄청난 소리를 냈다. 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번 다시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인준조가 잠에서 깨어나 옆에 있던 동료를 발로 툭 찼다. 야, 망보라니까 자고 있냐? 운 좋은 줄 알아라.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어? 내가 잤나? 미안해. 이제 떠날 시간인가? 거의 됐어. 남은 훔친 물건들은 어떻게 하지? 그냥 여기 두고 가자. 남쪽으로 갈 때 챙기면 되잖아. 은화 650달러면 꽤 무거워. 당시 은하 650달러는 현재 가치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꽤 큰 돈이었다. 좋아. 근데 밤에 다시 와서 가져가는 게 낫겠어. 아냐, 잠깐만. 복수할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 그냥 여기다 묻어두자. 깊숙이. 낯선 남자가 벽난로 구석에 돌을 드러내고 돈 주머니를 꺼냈다. 위에서 지켜보던 톰과 허클베리 피는 눈이 뒤집힐 뻔했다. 저게 다 돈이라니. 그때 인준조가 칼로 땅을 파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을 건드렸다. 뭐지? 썩은 나무 판자 아냐? 아니야, 상자 같은데? 좀 거들어봐. 인준조가 구멍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끄집어냈다. 세상에. 다른 줄범? 이거 돈이잖아. 두 남자는 상자 안에 든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금화였다. 2층에 있던 아이들은 숨 쉬는 것도 잊었다. 저건 지금 돈으로 수십억 원은 좋게 될 엄청난 보물이었다. 빨리 파내자. 아까 저쪽 구석에서 녹슨 곡괭이를 봤어. 남자가 가져온 것은 톰과 허클베리 가져다 놓은 곡괭이와 삽이었다. 인준조는 곡괭이를 받아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곧 튼튼한 쇠성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친구, 이건 수천 달러는 되겠어. 옛날에 머렐 일당이 이 근처에 있었다더니 그놈들이 숨겨둔 건가 봐. 이제 그 복수 따위 안 해도 되겠는데? 아니, 넌 날 몰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복수야. 반드시 해야 해. 일단 이 돈을 다시 묻어두자. 위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절망했다. 잠깐. 안 돼. 곡괭이에 흙이 묻어 있어. 톰과 허클베리 피는 공포에 질려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이 곡괭이랑 삽 여기 원래 있던 게 아니야. 게다가 방금 쓴 것처럼 흙이 묻어 있어. 누가 여기 가져다 놓은 거지? 그놈들이 어디 갔지? 여기에 돈을 다시 묻으면 그놈들이 와서 가져갈 거야. 안 돼. 내 은신처로 가져가야겠어. 아, 맞다. 한 번 은신처 말이야? 아니, 2번. 십자가 밑이 좋아. 거기가 더 안전해. 그런데 누가 이 도구를 가져왔을까? 혹시 2층에 있는 거 아냐? 톰과 허클베리 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인준조는 칼을 쥐고 계단 쪽으로 향했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힘도 없었다. 그때였다. 우지끈! 썩어 빠진 계단이 무너지면서 인준조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젠장. 그만해. 누가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15분이면 어두워질 텐데 귀신이나 도깨비가 장난친 거겠지. 빨리 튀자. 인준조는 투덜거리면서도 동료의 말에 따랐다. 그들은 보물 상자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톰과 허클베리 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억울해선 미칠 지경이었다. 하. 우리가 그 도구만 안 가져다 놨어도 인준조는 눈치 못 챘을 텐데. 돈도 뺏기고 인준조한테 늙기 뻔하고. 두 소녀는 인준조가 말한 2번 은신처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때 톰에게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아까 인준조가 말한 복수 말이야. 설마 나한테 하려는 건 아니겠지? 소름 돋게 그런 말 하지 마. 톰은 재판에서 인준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었다. 복수의 대상은 분명 톰일 가능성이 높았다. 톰은 친구가 옆에 있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기분이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톰과 허클베리 피는 1800년대 미국 시골 마을에서 금요일이라 불길하고 쥐꿈을 꿔서 보물 찾기를 포기하고 로빈 후드처럼 활쏘며 놀아요. 다음날 유령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을 살피는데 나쁜 사람 인준조와 낯선 남자가 들어와 위험한 계획을 속삭이며 잠이 들어요. 소년들은 무서워서 숨은 채로 도망치려 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그날 밤 톰의 꿈자리는 사나웠다. 꿈속에서 엄청난 보물을 4번이나 손에 넣었지만 잠에서 깰 때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렸다. 아침에 눈을 뜬 톰은 지난밤의 모험을 곰곰이 떠올려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기억이 희미하고 아주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다. 설마 그게 다 꿈이었나? 톰에게는 그게 꿈이라고 믿을 만한 강력한 이유가 하나 있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돈을 실제로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같았기 때문이다. 톰은 평생 수십만 원 정도의 현찰도 구경해 본 적이 없었다.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톰도 수천만 원이니 수억 원이니 하는 말은 그냥 부자들이나 쓰는 과장된 표현일 뿐 실제로 그런 돈이 세상에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톰의 머릿속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분석해 본다면 고작 몇만 원짜리 동전 한 줌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막연한 달러 뭉치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어제 겪은 모험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하고 뚜렷해졌다. 아니야. 꿈일 리가 없어. 확인해봐야겠어. 톰은 불확실한 기분을 떨쳐버리려 아침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는 허클베리 핀을 찾아 나섰다. 허클베리 핀은 납작한 배의 난간에 걸터앉아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세상 다 잃은 듯한 우울한 표정이었다. 톰은 허클베리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게 유도하기로 했다. 만약 녀석이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어제의 모험은 진짜로 개꿈이었던 셈이니까. 어이, 허클베리.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또 우리가 그 죽은 나무 옆에다 망할 연장만
꿈이 아니었어. 꿈이 아니었다고.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뭐가 꿈이 아닌데? 난 반쯤은 꿈이라고 생각했거든. 꿈은 무슨 계단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으면 인준조가 올라왔을 거고 우린 저 세상 갔을걸? 난 밤새 악몽만 꿨어. 꾸는 스페인 귀신이 계속 쫓아오는 꿈 말이야. 빌어먹을 게 아니라 찾아내야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우린 절대 못 찾을 거야. 인생 역전할 기회는 딱 한 번뿐인데 우린 그걸 날려먹은 거라고. 땐 나도 무섭긴 해. 하지만 그래도 찾고 싶어. 놈이 말한 2호가 뭔지 알아내야지. 근데 도저히 감이 안 잡혀. 넌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 글쎄, 너무 어려워. 야, 허클베리. 혹시 집 번지수 아닐까? 그건 아닐 거야. 이 코닥지 총구석에 번지수가 어딨냐? 여긴 집번호 같은 거 안 매기잖아. 하긴, 그건 그래. 가만 있어봐. 노바이. 옳지. 여관방 번호야. 여관방 번호라고. 금방 찾겠네. 너 여기 딱 있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톰은 즉시 튀어나갔다. 허클베리 핀을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 눈에 띌까봐 혼자 움직이기로 한 것이다. 30분 후 톰이 돌아왔다. 톰은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첫 번째 고급 여관의 2호실은 젊은 변호사가 장기 투숙 중이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두 번째 허름한 여관의 2호실이었다. 여관 주인의 아들 말에 따르면 그 방은 항상 잠겨있고 밤에만 누군가 드나든다고 했다. 그 꼬마는 그 방에 귀신이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어젯밤에도 불빛이 새어나온 걸 봤다고 했다. 이게 내가 알아낸 거야. 허클베리. 내 생각엔 그 허름한 여관 2호실이 확실해. 나도 그런 것 같다. 이제 어쩔 거야? 잠깐 생각 좀 해보자. 톰은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리더니 입을 열었다. 좋아. 이렇게 하자. 그 2호실 뒷문이 여과이랑 낡은 벽돌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으로 나 있더라. 네가 열쇠란 열쇠는 다 긁어 모아봐. 나도 우리 이모 열쇠 뭉치를 슬쩍 할게. 어두운 밤에 가서 하나씩 꽂아보는 거야. 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다. 그리고 명심해. 인준조가 복수할 기회를 노리려고 마을에 한 번 더 들은다고 했어. 그러니까 놈이 보이면 무조건 뒤를 밟아. 만약 놈이 그 2호실로 안 들어가면 거긴 꽝인 거야. 맙소사, 나보고 혼자 미행하라고? 리자, 야, 어차피 밤이잖아. 캄캄해서 너를 못 볼 거야. 본다고 해도 그냥 지나가는 애라고 생각하겠지. 난 알았어. 나 같으면 무조건 따라갔어. 생각해봐. 허클베리. 인준조가 복수를 포기하고 그냥 돈이나 챙겨서 뜰려는 걸 수도 있잖아. 좋아. 까짓거 미행해보지 뭐. 그래. 바로 그거야. 절대 쫄지 마. 허클베리. 나도 안 쫄 거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톰인 어제 엄청난 돈을 찾았던 모험을 꿈으로 착각해서 불안했지만 친구 허클베리 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게 진짜 일이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19세기 미국 시골 마을에서 사는 이 아이들은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2호가 허름한 여관방 번호일 거라 생각하고 톰이 먼저 여관을 조사했어요. 이제 그들은 밤에 열쇠로 문을 열어보고 나쁜 놈 인준조를 몰래 따라가서 돈이 정말 거기 있는지 알아보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그날 밤 톰과 헉은 모험을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두 소녀는 밤 9시가 넘도록 술집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한 mem은 골목길을 감시했고 다른 한 mem은 술집 문을 지켜봤다.
하지만 아무도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수상한 스페인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화요일 밤도 허탕이었고 수요일 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목요일 밤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 톰은 폴리 아줌마의 낡은 양철 랜턴을 몰래 들고 나왔다.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큰 수건으로 감싼 상태였다. 자정이 되기 1시간 전 술줄이 문을 닫고 불이 꺼졌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가끔 멀리서 천둥 소리만 으르렁거렸다. 톰과 허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기어서 술집 쪽으로 다가갔다. 헝이 망을 보는 사이 톰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헉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지옥 같았다. 불안감이 거대한 산처럼 헉이 마음을 짓눌렀다. 차라리 랜턴 불빛이라도 번쩍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적어도 톰이 살아있다는 건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톰이 사라진 지 몇 시간은 지난 것 같았다. 헝은 톰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했거나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불안해진 헝은 점점 골목 쪽으로 다가갔다.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톤이 미친 듯이 뛰쳐나왔다. 뛰어! 살고 싶으면 당장 뛰어! 2번 말할 필요도 없었다. 허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달리고 있었다. 소년들은 거의 시속 60km 속도로 질주했다. 둘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버려진 두 죽장 창고에 도착해서야 멈췄다. 그들이 창고 안으로 몸을 피하자마자 폭풍우가 터지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진짜 끔찍했어. 열쇠 2개를 최대한 조용히 돌려봤는데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열쇠는 맞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손잡이를 잡고 돌렸는데 문이 확 열리는 거야. 뭐라고? 잠겨 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수건을 걷어냈는데 맙소사. 뭐? 뭘 본 거야, 톰? 헝. 내가 인준조에 손을 밟을 뻔했다고? 진짜야.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었어. 그 애꾸는 안대를 하고 팔을 쫙 벌린 채로 말이야. 아니, 꼼짝도 안 했어.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진 게 분명해. 난 그냥 수건만 챙겨서 미친 듯이 도망쳤지. 나라면 무서워서 수건 챙길 생각도 못했을 거야. 폴리 아줌마한테 들키면 죽음이니까 챙겨야지. 둘러볼 겨를이 어디 있어? 상자도 못 봤고 열자가도 못 봤어. 바닥에 인준조 옆에 있는 술병이랑 컵만 봤어. 아, 당 안에 술통이랑 술병이 엄청 많더라. 이제 알겠지? 그 방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왜 났는지. 귀신은 무슨 술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그렇지. 술을 팔지 않는 금주 식당이라더니 뒤로는 몰래 술을 팔고 있었던 거야. 니분도이. 그런데 톰, 인준조가 취해서 자고 있으면 지금이 상자를 훔칠 기회 아니야? 맞아. 그렇지. 네가 한번 들어가 봐. 헝이 몸소리를 쳤다. 난 못해. 나도 못해. 인준조 옆에 술병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3병쯤 마셨으면 모를까? 지금은 너무 위험해. 두 소년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있잖아. 인준조가 저 안에 없다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들어가지 말자. 너무 무서워. 대신 우리가 매일 밤 감시하다가 녀석이 밖으로 나가는 걸 보면 그때 번개처럼 들어가서 상자를 낚아채는 거야. 좋아. 찬성이야. 내가 밤새 감시할게. 네가 다른 일을 맡아준다면 매일 밤이라도 할 수 있어. 좋아. 약속했다. 넌 그냥 후퍼 거리 쪽으로 와서 고양이 울음소리만 내면 돼. 내가 자고 있으면 창문에 자갈을 던져서 깨워. 알았어. 그건 식은 죽 먹기지. 자, 한 폭풍우도 끝났고
난 이제 집에 갈게. 2시간 정도 있으면 날이 밝을 거야. 너는 돌아가서 계속 감시해 줄래? 나 1년 내내라도 그 술집 앞에 붙어 있을 거야. 낮에는 자고 밤에는 마늘 볼게. 좋아. 그런데 잠은 어디서 자게? 로저슨의 헛간에서 잘 거야. 댄이 허락해줬어. 거기서 일하는 흑인 아저씨 제이크도 괜찮다고 했고, 제이크 아저씨는 물을 길어다 주면 가끔 먹을 것도 챙겨줘. 내가 자기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나를 좋아해. 가끔은 같이 앉아서 밥도 먹는다니까. 물론 비밀로 해줘. 배가 너무 고프면 체면이고 뭐고 없으니까. 알았어. 낮에는 푹 자게 놔둘게.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와서 고양이 소리를 내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톰과 헉은 1800년대 미국 시골 마을의 술집에 몰래 들어가 상자를 훔치려 모험을 준비했어요. 며칠 기다리다 목요일 밤에 톰이 랜턴을 들고 술집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 있고 인디언주가 술에 취해 자고 있어서 무서워 바로 도망쳤어요. 술집이 몰래 술을 파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너무 위험해서 인디언주가 나갈 때까지 감시하기로 했고 헝이 그 일을 맡았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금요일 아침 톰의 귀에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다. 대처 판사님, 가족이 어젯밤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 순간 인준조나 보물 따위는 톰의 머릿속에서 싹 지워졌다. 오직 베키 생각뿐이었다. 톰은 베키를 만나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았다. 하루는 정말 완벽하게 흘러갔다. 베키가 엄마를 졸라 드디어 소품 허락을 받아낸 것이다. 베키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고 톰 역시 입이 귀에 걸렸다. 초대장은 해가 지기도 전에 쫙 돌려잡고 마을 아이들은 들떠서 난리가 났다. 톰은 너무 설레서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라도 헉이 찾아와 신호를 보내주면 내일 소풍 때 베키 앞에서 보물 상자를 자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날 밤 신호는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10시쯤 아이들은 대처 판사님 댁에 모여 왁자지껄 떠들었다. 어른들은 빠지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형 누나들이 인솔자로 나섰다. 아이들은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낡은 증기선에 올라탔다. 아쉽게도 시드는 아파서 집에 남아야 했고 메리가 시드를 돌봐주기로 했다. 베키의 엄마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너무 늦게 오지는 마라. 돌아오면 선착장 근처에 사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게 좋겠구나. 네. 그럼 수지 하퍼네 집에서 잘게요, 엄마. 그래. 얌전하게 굴고 패기 치지 말아라. 일행이 출발하자 톰이 베키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있잖아. 좋은 생각이 있어. 수진의 집 말고 언덕 위 더글러스 과부 아주머니 댁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아이스크림이 있대. 아주머니가 매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다던데 우릴 보면 엄청 반가워하실 거야. 보아, 진짜 대박이다. 베키는 잠시 고민하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근데 엄마가 아시면 어쩌지? 엄마가 어떻게 알겠어? 베키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즉, 거짓말하는 건 좀 그런데. 에이, 걱정 마. 어차피 엄마는 네가 안전하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만약 이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다녀오라고 하셨을걸? 내 말이 맞다니까. 더글러스 아주머니 댁의 푸짐한 간식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결국 톰의 설득에 넘어간 베키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걔네들 따르기로 했다. 톰은 문득 오늘 밤 헝이 신호를 보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에도 안 왔는데 오늘이라 보겠어? 불확실한 보물보다는 확실한 아이스크림이 훨씬 낫다. 증지선은 마을에서 5km쯤 떨어진 숲 입구에 멈췄다. 아이들은 우르르베에서 내려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사방에서 웃음소리와 고함이 터져나왔다. 실컷 뛰어놀아 배가 고파진 아이들은 맛있는 점심을 먹어치웠다. 배를 치운 뒤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 소리쳤다. 동굴 탐험 갈 사람? 모두가 환호했다. 아이들은 양초 다발을 챙겨 언덕 위 동굴 입구로 달려갔다. 동굴 안은 마치 얼음 창고처럼 서늘했다. 벽은 축축한 석회암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서
햇살이 비치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건 꽤 낭만적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금세 감동을 잊고 다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촛불을 켜고 서로 쫓고 쫓기며 숨바꼭질을 했다. 촛불이 꺼지면 까르르 웃으며 다시 불을 붙였다. 아이들은 희미한 촛불에 의지해 줬고 구불구불한 동굴 통로를 따라 내려왔다. 맵두걸 동굴은 거대한 미로 같았다. 수없이 많은 갈림길이 얽혀 있어서 아무도 동굴의 끝을 알지 못했다. 며칠을 헤매도 끝을 찾을 수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톰소여도 동굴지리를 꽤 잘하는 편이었다. 아이들은 30분 정도 서로를 따돌리며 술래잡기를 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둘러 동굴 밖으로 나왔다. 온몸이 촌농과 흙투성이었지만 표정만은 밝았다. 증기선이 다시 마을로 출발했을 때 폼과 베키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마을 선착장에서는 헉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증기선 불빛이 지나갔지만 헉은 배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조용히 있기 때문이다. 헉은 배가 왜 멈추지 않는지 궁금해하다가 곧 관심을 끄고 자기 임무에 집중했다. 밤이 깊어지자 구름이 끼고 어둠이 깔렸다. 밤 10시가 되자 마차 소리도 끊기고 행인들도 사라졌다. 마을은 잠이 들었고 헌 혼자 어둠 속에 남았다. 밤 11시 여관 불까지 꺼지자 사방이 칠흑같이 캄캄해졌다.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되었다. 헉은 점점 힘이 빠졌다.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갈까 고민했다. 그때 헉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 헉은 순식간에 긴장했다. 골목문이 살며시 닫히는 소리였다. 헉은 재빨리 벽돌 건물 모퉁이로 몸을 숨겼다. 곧이어 남자 2명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한 남자가 겨드랑이에 무언가를 끼고 있었다. 분명 그 상자였다. 헉은 생각했다. 보물을 옮기는구나. 톰을 부를 시간이 없어. 내가 직접 쫓아가야 해. 헉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맨발로 남자들의 뒤를 밟았다. 남자들은 강변도로를 따라 걷다가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웰시 노인의 집을 지나쳐 계속 위로 올라갔다. 헉은 그들이 채석장에 보물을 묻을 거라 생각했지만 남자들은 채석장도 지나쳐버렸다. 남자들은 숲속 좁은 오솔길로 들어서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헉은 들키지 않으려고 거리를 조절하며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갑자기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불길한 징조였다. 바로 그때 불과 1미터 앞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헉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곳은 거글러스 과부대구로 들어가는 울타리 바로 앞이었다. 그때 아주 낮게 깔린 인준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기랄, 손님이 있나 봐. 늦은 시간인데 아직 불이 켜져 있어. 내 눈엔 안 보이는데. 그건 유령의 집에서 봤던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헉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건 보물을 묻으려는 게 아니었다.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더글러스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친절이 떠올랐다. 저 악당들이 아주머니를 해치려 하고 있었다. 경고해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잡혀 죽을 게 뻔했다. 덤불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이쪽으로 와봐. 이제 보이지? 그렇네. 손님이 있는 것 같아. 오늘은 그냥 포기하자. 포기하라고? 난 이제 이 마을을 영원히 떠날 거야.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다시 말하지만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다 가져. 하지만 그 여자의 남편은 날 짐승 취급했어. 그 판사 놈은 나를 불황자 취급하며 감옥에 쳐넣었지. 그게 다가 아니야. 날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개처럼 맞았단 말이야. 알아들어? 그 놈은 죽어버려서 복수를 못했지만 그 놈이 아내한테라도 갚아줘야겠어. 야, 설마 죽이려는 건 아니지? 그러지 마. 죽인다고? 누가 죽인대? 남편 놈이 살아있었다면 죽였겠지만 여자는 아니야. 여자한테 복수할 때는 외모를 망가뜨려야지. 콧구멍을 찢고 귀를 잘라버리거야. 맙소사, 그건 너무... 입 닥쳐. 내 의견 따위 안 궁금해. 침대에 묶어놓고 시작할 거야.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는다면 그건 내 알바 아니지. 너도 날 도와야 해. 겁먹고 도망치려 하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알았어. 해야 한다면 빨리 해치우자.
무서워 죽겠네. 지금? 손님이 있는데? 안 돼.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린다. 헉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살인 기회를 듣는 것보다 침묵이 더 무서웠다. 헉은 뒷걸음질치며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뗐다. 한 발, 두 발, 균형을 잡으며 물러나는데 뚝!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헉은 숨을 멈췄다. 다행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완벽한 정적이었다. 헉은 안도의 한숨을 삼키며 몸을 돌려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채석장까지 나오자 헝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미친 듯이 언덕을 내려가 웰시 노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쾅쾅쾅. 웰시 노인과 건장한 두 아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다.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 무슨 일이야? 빨리요. 누구냐 넌?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허클베리 핀이라니. 그 이름으로는 문 열어주기가 좀 찜찜한데. 얘들아, 일단 열어줘 보자.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고. 헉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애원했다. 제발 제가 말해줬다고 소문 내지 마세요. 하지만 더블러스 아줌마는 저한테 잘해주셨단 말이에요. 비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면 다 말할게요. 이 녀석, 진짜 심각해 보이는데? 어서 말해봐라.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 3분 뒤 웰시 노인과 두 아들은 총을 들고 언덕을 올랐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덤불숲으로 들어갔다. 헉은 바위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더니 탕! 항! 갑자기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헉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언덕 아래로 도망쳤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옛날 미국 마을에서 톰은 베키 가족이 돌아온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베키와 소풍에 가기로 했어요. 소풍에서 숲에서 놀다가 동굴로 들어가 재미있게 탐험했지만 아이들이 배를 타고 돌아갈 때 톰과 베키는 동굴에 빠져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한편 헉은 마을 선착장에서 톰을 기다렸지만 배가 지나가도 아무 소리 없이 밤이 깊어졌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일요일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허클벨이 이미 언덕을 기어올라 웰시 아저씨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집안 식구들은 자고 있었지만 지난밤의 소동 때문에 다들 잠귀가 밝아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소리쳤다. 거기 누구냐? 허클베림이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예요. 허클베리. 허클베리 핀이라니.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환영이다. 어서 들어와라. 떠돌이 소년 허클베리 핀에게 이런 환영 인사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허클베리 핀은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반겨준 적이 있었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다. 문이 열리자 허클베리미 안으로 들어갔다. 웰시 아저씨와 건장한 두 아들이 서둘러 옷을 입고 나왔다. 얘야, 배가 많이 고프지? 해가 뜨면 바로 아침을 먹자꾸나. 아주 따끈따끈한 밥을 줄 테니 걱정 마라. 어제 네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길 바랐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악당들이 죽었더라도 마주치기 싫어서 해 뜨기 전에 왔어요. 저런 찍찍 고생이 많았구나. 아침 먹고 나면 여기서 한숨 푹 자라. 놈들은 안 죽었단다. 그게 참 아쉽지만 말이야. 웰시 아저씨가 지난밤의 추격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네, 설명 덕분에 놈들이 어디 있을지 딱 알겠더구나. 그래서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지. 놈들 바로 뒤 우비탑까지 갔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려는 거야. 꾹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터져버렸지 뭐야. 재채기 소리에 놈들이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했고 나랑 아들들이 총을 쏘며 쫓아갔지만 놓치고 말았다. 보안관과 수색대가 지금 강변을 지키고 있으니 날이 밝으면 숲을 샅샅이 뒤질 거다. 그런데 어두워서 놈들 얼굴은 못 봤겠지? 아니요. 뭐라고? 대박이다. 어서 말해봐라. 어떻게 생겼더냐? 하나는 예전에도 몇 번 봤던 그 귀머거리 뱅어리
스페인 사람이고요. 그만하면 됐다. 누군지 알겠어. 더글러스 과부댕 뒤편숲에서 본 적 있는 놈들이야. 웰시 아저씨가 아들들에게 보안관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아들들이 나가려 하자 허클베리 이미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제발 제가 알려줬다고 말하지 마세요. 네가 정 그렇다면 알겠다만 이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니? 네, 말하지 마세요. 아들들이 나가자 웰시 아저씨가 물었다. 비밀은 지켜주마. 하지만 왜 그렇게 숨기려는 거냐? 허클베리 피는 놈들 중 한 명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만약 자신이 입을 열었다는 걸 들키면 확실히 죽은 목숨이라며 벌벌 떨었다. 알겠다. 그런데 놈들을 어떻게 따라가게 된 거냐? 수상해 보이더냐? 허클베리 피는 잠시 머리를 굴려 그럴싸한 대답을 만들어냈다. 게요. 잠도 안 오고 해서 담배나 피울까 하고 서 있었는데 놈들이 제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담배뿐의 얼굴이 비쳤는데 하얀 수염에 안대를 한 그 스페인 놈이랑 누더기 입은 놈이었어요. 담뱃불만으로 옷이 누더기인 것까지 보였어. 허클베리 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꾸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놈들을 따라갔다고? 더글러스 과부땡 울타리까지 따라갔는데 뭐라고? 기머거리 벙어리가 말을 했다고? 허클베리 피는 아차 싶었다. 스페인 사람의 정체를 숨기려다 되려 말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허클베리 힘이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웰시 아저씨는 이미 눈치챈 표정이었다. 얘야, 날 무서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널 지켜주마. 그 스페인 사람은 벙어리가 아니었구나. 어서 털어놓으렴. 허클베리 피는 웰시 아저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결심한 듯 귓속말을 했다. 인준조예요. 웰시 아저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가는구나. 길을 자른 애 코를 베네 하길래 네가 지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 인준조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지. 아침 식사 도중 웰시 아저씨가 지난밤 수색 이야기를 꺼냈다. 어젯밤에 울타리 근처를 뒤져봤는데 핏자국은 없었구나. 대신 큼직한 보따리를 하나 발견했지. 뭐 허클베리 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보따리 안에 든 것이 금화일까봐 숨이 턱 막혔다. 도둑질할 때 쓰는 연장들이더구나.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허클베리 피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앉았다. 도둑놈 연장이라니 안심하는 눈치네. 넌 대체 우리가 뭘 찾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냐? 허클베리 피는 아저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식은땀을 흘렸다. 빨리 둘러대야 했다. 얘 학교 책인 줄 웰시 아저씨는 허클베리 핀의 엉뚱한 대답에 배꼽을 잡고 크게 웃었다. 교회 학교 책이라니. 긴장이 풀려서 헛소리가 나오나 보다.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허클베리 핀은 자신이 바보 같은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그 보따리가 보물이 아니었다는 건 보물이 아직 여관 방에 있다는 뜻이었다. 오늘 밤 톰 소요와 함께 가서 챙기면 된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허클베리 핀은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 얼른 숨었다. 더글러스 과부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웰시 아저씨는 간밤에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저보다 더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사람들은 그 숨은 영웅이 누구인지 구금에 미칠 지경이었지만 웰시 아저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한편 교회 예배 시간이 되었다.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마을 사람들은 간밤의 사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제프 대처의 부인이 하퍼 부인에게 다가갔다. 우리 베키가 아직도 자나 봐요? 많이 피고 있나 봐요. 베키라고요? 네. 어젯밤에 댁에서 자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대처 부인의 얼굴이 핏기 없이 청백해지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폴리 아줌마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우리 톰이 밤새 안 들어와서요. 댁에서 자고 지금 교회 오기가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죠? 우리 집엔 안 왔는데요. 폴리 아줌마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다. 조아파, 오늘 아침에 우리 톰 못 봤니? 못 봤는데요. 조혜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불길한 예감이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톰 소여와 베키 대처가 돌아오는 걸 본 사람이 없었다. 설마 아직 동굴에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대처 부인은 기절했고 폴리 아줌마는 펄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비상경보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지난밤의 도둑 사건은 까맣게 잊혔다. 2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횃불과 밧줄을 챙겨 동굴로 달려갔다. 오후 내내 마을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다. 여자들은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양초와 음식을 더 보내라는 말뿐이었다. 새벽 6시 되어서야 웰시 아저씨가 흑투성이가 된 채 돌아왔다. 그는 허클베리 함이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의사들도 모두 동굴에 가 있어서 더글러스 과부가 와서 허클베리 핀을 간호했다. 착하든 나쁘든 다주님의 자식이니 정성껏 돌봐야지요. 날이 밝자 지친 수색대원들이 하나둘 마을로 돌아왔지만 톰과 베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동굴 깊은 곳에서 베키와 톰이라고 촛불 그을음으로 쓴 글씨와 리본 하나만 발견되었을 뿐이었다. 이 리본이 우리 베키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라니? 끔찍한 사흘이 지났다. 마을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다. 술을 팔지 않는다는 여관에서 술이 발견되어 여관 주인이 쫓겨났다는 엄청난 뉴스조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정신이 좀 든 허클베림이 더글러스 과부에게 물었다. 아줌마? 혹시 그 여관에서 뭐 나온 거 없어요? 나았지. 뭐가요? 뭐가 나왔는데요? 술이 나왔단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게 했어. 얘야, 흥분하지 말고 누워 있어라. 톰 소여가 그걸 찾았나요? 더글러스 과부가 왈칵 눈물을 쏟았다. 쉬 조용해라. 넌 지금 많이 아파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허클베리 피는 술만 나왔다는 말에 절망했다. 금화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허클베리 피는 과부 아줌마가 왜 우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허클베리인이 다시 잠들자 더글러스 과부가 혼잣말을 했다. 가여운 거 톰소여가 찾긴 뭘 찾아. 톰소여를 찾아낼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제 다들 포기하고 있으니 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옛날 미국 작은 마을에서 떠돌이 소년 허클베리미 일요일 새벽에 웰시 아저씨 집에 몰래 찾아와요. 허클베리는 앞당 2명을 목격하고 쫓아갔지만 무서워서 도망쳤고 이제 그 앞담들이 잡혔는지 궁금해서 온 거예요. 웰시 아저씨는 지난밤에 악당들을 쫓았지만 재채기 소리에 놓쳤다고 말하고 허클베리가 악당의 모습을 설명하자 한 명이 위험한 인준조라는 걸 알아차려요. 허클베리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려 애쓰지만 결국 털어놓고 아침을 먹으며 수색 이야기를 나누죠.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이야기는 다시 소풍을 나온 톰과 베키에게로 돌아간다. 두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어두운 동굴 통로를 따라 걸으며 유명한 장소들을 구경했다. 사람들은 그곳에 응접 실행이 대성당이니 알라딘의 관전 같은 거창한 이름을 붙여놓았다. 곧 숨바꼭질 놀이가 시작되었고 톰과 베키는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다 조금 지친 두 사람은 촛불을 높이 들고 구불구불한 샛길로 들어섰다. 동굴벽에는 방문객들이 촛불 연기로 그을려 쓴 이름과 날짜, 주소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 걸어갔고 어느새 낙서가 전혀 없는 낯선 곳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바위 턱 밑에 자신들의 이름을 연기로 새겨넣고 다시 움직였다. 잠시 후 그들은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했다. 오랜 세월 흐른 물줄기가 석회암과 만나 반짝이는 돌로 된 작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토우는 베키에게 그 멋진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 좁은 틈 사이로
몸을 구겨 넣었다. 그곳에는 좁은 벽 사이로 가파른 천연 계단이 숨겨져 있었다. 매피 여기 좀 봐. 탐험가가 된 기분이야. 베키도 톰의 부름에 호기심이 발동해 따라왔다. 두 사람은 나중에 돌아갈 길을 찾기 위해 연기로 표시를 해두고 탐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동굴의 깊은 비밀 속으로 이리저리 굽이쳐 들어갔고 다시 표시를 남긴 뒤 새로운 볼거리를 찾아 갈림길로 접어들었다. 한 곳에 이르자 엄청나게 넓은 동굴이 나타났다. 천장에는 어른다리만큼 굵고 긴 종이섭들이 수없이 매달려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감탄하며 동굴을 돌아다니다가 수많은 통로 중 하나로 빠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수정처럼 반짝이는 결점체로 뒤덮인 아름다운 샘물을 발견했다. 그곳은 수백 년 동안 떨어지는 물방울이 만들어낸 기이한 기둥들이 천정을 받치고 있는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그런데 천장 아래에는 수천 마리의 박쥐들이 거대한 덩어리처럼 뭉쳐 있었다. 촛불빛의 놀란 박쥐들이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내려오더니 찍찍거리며 촛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톨은 박쥐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감했다. 베키 뛰어. 어서. 톰은 베키의 손을 잡고 가장 먼저 보이는 통로로 급히 몸을 피했다. 그 순간 박쥐 한 마리가 날개로 베키의 촛불을 쳐서 꺼뜨렸다. 박쥐들은 꽤 오랫동안 아이들을 쫓아왔다. 톰과 베키는 닥치는 대로 새로운 통로로 뛰어들었고 마침내 그 끔찍한 녀석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톰인 곧 지하 호수를 발견했다. 호수는 어둠 속으로 끝없이 이어져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톰은 호수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지만 일단 앉아서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제야 처음으로 깊은 정적이 아이들의 마음을 차갑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어머, 몰랐는데 다른 애들 목소리가 안 들린 지 꽤 된 것 같아. 생각해보니 우린 걔네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내려왔어. 북쪽인지 남쪽인지도 모르겠고 여기선 안 들릴 거야. 베키는 덜컥 겁이 났다. 톰, 우리 여기 얼마나 있었지?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래, 그게 좋겠어. 아마 그게 낫겠지. 뒷길은 찾을 수 있어? 난 온통 뒤죽박죽이라 모르겠어.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박쥐들이 문제야. 만약 촛불을 다 꺼버리면 진짜 멘붕 올 텐데 그쪽 말고 다른 길로 가보자. 그래. 근데 기 잃으면 안 돼. 그건 진짜 끔찍할 거야. 소녀는 끔찍한 상상에 몸을 떨었다. 그들은 새로운 통로를 따라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다. 새로운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익숙한 풍경이 있는지 살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톰이 주위를 살필 때마다 베키는 희망적인 표정을 기대하며 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 괜찮아. 이 길은 아니지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톰은 실패할 때마다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다. 결국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무 길이나 닥치는 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괜찮아. 다 괜찮아. 톰은 계속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슴속에는 납덩이 같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말은 마치 다 망했어 라는 소리처럼 들렸다. 베키는 공포에 질려 톰이 옆에 딱 달라붙었고 눈물을 참으려 했었지만 소용없었다. 돈, 박쥐는 상관없어. 그냥 아까 그 길로 돌아가자. 갈수록 더 꼬이는 것 같아. 쉿! 깊은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완벽한 침묵이었다. 톰이 소리를 질렀다. 그 외침은 텅 빈 통로를 따라 메아리치다가 마치 조롱하는 듯한 희미한 웃음소리로 바뀌며 멀리서 사라졌다. 으압, 다신 하지 마. 톰, 너무 무서워.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해야 해. 혹시 누가 들을지도 모르잖아. 톰은 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그 희망이 유령 같은 메아리보다 더 끔찍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톰은 즉시 발길을 돌려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톰이 머뭇거리자 베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톰인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톰, 세상에 표시를 안 해둔 거야? 베키, 내가 멍청했어. 진짜 바보 같았어. 우리가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안 돼. 길을 못 찾겠어. 다 엉망이야. 톰, 우리 길 잃은 거야? 영영 못 나가는 거야? 왜 딴 애들을 떠나서? 베키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톰은
베키가 이러다 죽거나 미쳐버릴까봐 겁이 덜컥 났다. 토는 베키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베키는 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공포와 후회를 쏟아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는 그 모든 것을 비웃음으로 바꿔 놓았다. 베키, 제발 힘을 내. 희망을 버리면 안 돼. 베키는 못하겠다고 했지만 톰이 자책하며 스스로를 비난하자 오히려 효과가 있었다. 알았어. 다시 힘내볼게.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않으면 어디든 따라갈게.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그들은 다시 정처 없이 걸었다. 그저 움직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그것은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실패에 완전히 찌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톰은 베키의 촛불을 입으로 풀어 껐다. 그 차력 정신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베키는 상황을 이해했고 희망은 다시 사그라들었다. 톰의 주머니에 온전한 양초 하나와 조각 서너 개가 있었지만 아껴야만 했다. 점점 피로가 몰려왔다. 시간이 금보다 귀한 상황에서 앉아서 오십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 어디로든 움직여야 살 길이 열릴 텐데 앉는다는 건 죽음을 초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침내 베키의 가냘픈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베키는 주저앉았고 톰도 함께 쉬었다. 그들은 집과 친구들, 편안한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햇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베키는 울었고 톰은 위로하려 했지만 어떤 말도 소용이 없었다. 너무 지친 베키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톰은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는 하숙해진 베키의 얼굴이 꿈속에서나마 평온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베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톰의 마음도 조금은 치유되는 듯했고 그는 옛 추억에 잠겼다. 한참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베키가 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하지만 현실을 깨닫는 순간 웃음은 신음으로 바뀌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지? 차라리 깨지 말걸. 아니야. 톰, 그런 표정 짓지 마. 저 5번은 그런 표정 짓지 마.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잘 잤어, 베키. 이제 기운 차렸으니까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노력은 해보겠지만 꿈에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 우린 거기로 가게 될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힘내, 베키. 계속 찾아보자. 그들은 희망 없이 손을 잡고 다시 걸었다. 동굴에 얼마나 있었는지 짐작해보려 했지만 며칠이나 지난 것 같다는 느낌뿐이었다. 하지만 촛불이 아직 남아있는 걸 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닐 것이다. 한참 후 톰은 물 떨어지는 소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샘물을 발견했고 톰은 다시 쉬어가자고 했다. 둘 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베키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다. 톰이 반대하자 베키는 의아해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톰은 촛불을 진흙으로 벽에 고정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톰, 나 너무 배고파. 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기억나? 베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 결혼 케이크잖아. 톰, 통조림풍만큼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가진 전부야.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나중에 소원 빌려고 아껴둔 건데,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베키는 말을 잊지 못했다. 톰은 케이크를 나눴고 베키는 허겁지겁 먹었다. 톰도 자기 몫을 조금씩 아껴 먹었다. 시원한 물은 배불리 마실 수 있었다. 잠시 후 베키가 다시 움직이자고 했다. 톰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베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않을 수 있어. 베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들어봐. 우린 마실 물이 있는 여기에 있어야 해. 저 작은 조각이 우리의 마지막 양초야. 베키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통곡했다. 톰이 위로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한참 뒤에야 베키가 말했다. 톰. 사람들이 우릴 찾고 있겠지? 그럼 당연히 찾고 있을 거야. 지금쯤이면 찾고 있을까? 내 생각엔 그럴 거야. 그러길 바라야지. 언제 우리가 없어진 걸 알았을까? 배로 돌아갔을 때 알았겠지. 톰, 그때는 어두웠을 텐데. 다닥작은 또 덤, 지혜수, 그래. 우리가 없는 걸 알았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너희 어머니는 바로 아셨을 거야. 베키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고
톰은 아차 싶었다. 사실 베키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베키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니 톰이 생각한 최악의 상황을 베키도 깨달은 모양이었다. 일요일 아침이 한참 지날 때까지 대처 아주머니는 베키가 하퍼 부인 댁에 없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었다. 아이들은 타들어가는 촛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촛불은 무심하게 녹아내렸다. 마지막 심지가 홀로 남더니 희미한 불꽃이 가느다란 연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마침내 꺼져버렸다. 완전한 어둠의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베키는 자신이 톰의 품에 안겨 울고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달았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비참한 현실과 마주했다. 아마 일요일일 거야. 아니면 월요일이든가. 톰은 베키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베키는 절망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수색대가 우릴 찾고 있을 거야. 내가 소리치면 누군가 들을지도 몰라. 톰은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너무나 끔찍해서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다.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고 굶주림이 다시 아이들을 괴롭혔다. 톰이 아껴둔 케이크 조각을 나눠 먹었지만 오히려 식욕만 더 돋을 뿐이었다. 그때 톰이 말했다. 저 소리 들었어?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톰은 즉시 소리쳐 대답하고는 베키의 손을 잡고 소리가 난 쪽으로 더듬으며 나아갔다. 잠시 후 다시 들어보니 소리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사람들이야, 오고 있어. 가자, 베키. 이제 살았어? 두 사람은 기쁨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바닥에 구멍이 많아 조심해야 했기에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곧 건널 수 없는 구덩이가 나타났다. 깊이가 3m인지 30m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건너가는 건 불가능했다. 터는 엎드려서 최대한 팔을 뻗어보았지만 바닥이 닿지 않았다. 그들은 거기서 구조대를 기다려야 했다. 귀를 기울였지만 멀리서 들리는 외침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1, 2분 뒤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비참함이었다. 톰은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톰은 희망적인 말을 하려 애썼지만 영겁 같은 기다림 속에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더듬거리며 다시 샘물로 돌아왔다. 지루한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다시 잠들었다가 굶주림과 비통함 속에 깨어났다. 톰인 이제 화요일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근처에 삽길이 몇 군데 있었는데 멍하니 앉아서 괴로워하느니 거길 탐험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연줄을 꺼내 바위 튀어나온 곳에 묶었다. 톰이 앞장서고 베키가 뒤따르며 줄을 풀면서 조심조심 나아갔다. 20걸음쯤 가자 통로가 끊긴 절벽이 나왔다. 톰은 무릎을 꿇고 아래쪽을 더듬어보고 손이 닿는 만큼 모퉁이 너머를 확인하려 했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뻗어보려고 애쓰는 순간이었다. 불과 2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촛불을 든 사람의 손이 바위 뒤에서 쑥 나타났다. 톰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곧바로 그 손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인준조였다. 톰은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천만 다행으로 스페인 사람 분장을 한 인준조는 톰의 비명을 듣자마자 귀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톰인 인준조가 왜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도망갔는지 의아했다. 아마 동분의 메아리 때문에 목소리가 변조되어 들렸을 것이라 짐작했다. 공포심에 온몸에 힘이 빠진 톰은 간신히 샘물로 돌아갈 힘만 있다면 쥐 죽은 듯 숨어 있겠다고 다짐했다. 다시는 인준조와 마주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톰은 베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철저히 숨겼다. 그냥 운이 따르라고 한번 소리쳐본 거야. 하지만 굶주림과 비참함은 결국 공포를 이기는 법이다. 샘물에서 또 한 번의 지루한 기다림과 긴 잠을 자고 나니 상황이 변했다. 아이들은 미칠 듯한 배고픔에 시달리며 깨어났다. 톰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색 작업은 이미 끝났을 거라고 확신했다. 톰은 다른 통로를 탐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제는 인준조든 뭐든 상관없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베키는 너무 약해져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무기력증에 빠져 꼼짝도 하려 하지 않았다. 난 이제 여기서 기다리다가 죽을래. 오래 걸리진 않겠지. 베키는 톰에게 연조를 가지고 가서 탐험하고 오라고 했다. 대신 자주 돌아와서 말 걸어줘. 그리고 그 끔찍한 순간이 오면 내 손을 꼭 잡고 끝까지 있어 주겠다고 약속해줘.
토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베키에게 입을 맞췄다. 그는 수색대를 찾거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며 자신감 있는 척 연기했다. 그리고는 연주를 손에 쥐고 굶주림과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떨며 무릎으로 기어서 어두운 통로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톰과 베키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의 큰 동굴에서 소풍하며 재미있게 놀다가 숨바꼭질 끝에 지쳐서 혼자서 깊은 곳으로 탐험을 떠났어요. 동굴 안에서 예쁜 폭포와 반짝이는 돌, 종이석을 보며 신나게 다니다가 갑자기 박쥐 무리가 쏟아져 내려와 무섭게 쫓아와서 도망쳤고 베키의 불도 꺼졌어요. 호수 옆에서 쉬다 보니 다른 친구들 소리가 안 들려 길을 잃어버렸고 둘 다 무서워하면서 낯선 길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화요일 오후가 지나고 해가 저물어 갔다. 세인트 피터즈버그 마을은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사라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동굴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수색대 대부분은 이제 희망이 없다며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제 틀렸어. 그 넓은 동굴에서 아이들을 찾는 건 불가능해. 베키의 엄마인 대처 부인은 출ገብ으로 알아누워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대처 부인이 고개를 들고 아이의 발소리를 기다리다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폴리 아줌마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 흰머리가 부쩍 늘어버렸다. 그렇게 마을은 절망 속에서 화요일 밤을 맞이했다. 그때였다. 한밤중에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잠옷 차림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나와보시오. 다들 나오시오. 아이들을 찾았소. 사람들은 꽉거리와 피를 불며 강가로 몰려갔다. 마침내 톰과 베키가 마차를 타고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그들을 맞이했다. 만세! 만세!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마을은 그나처럼 환하게 불을 밝혔고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마을 역사상 최고의 축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대처 판사의 집으로 몰려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퍼부었다. 대처 부인은 너무 감격해서 말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폴리 아줌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다. 톰은 소파에 누워 몰려든 사람들에게 영웅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연줄을 끝까지 풀어서 길을 찾았죠. 그런데 저 멀리 빛 같은데 보이는 거예요. 구멍을 비집고 나가보니 아하하,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실 톰은 밤이었다면 그 작은 빛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속으로 안도했다. 제가 베키한테 돌아가서 살았다고 말했는데 베키는 처음에 안 믿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톰, 난 너무 지쳤어. 그냥 여기서 죽고 싶어. 그래서 제가 베키를 달래서 겨우겨우 밖으로 데리고 나왔죠. 우리가 밖으로 나와서 엉엉 울고 있는데 마침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거예요. 배에 탄 아저씨들이 처음엔 우리 말을 안 믿었어요. 거긴 동굴 입구에서 8km나 떨어진 곳이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뱃사공들은 굶주린 아이들을 태워주고 밥도 먹여준 뒤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동굴 안에 있던 배처 판사와 수색대도 톰이 남긴 그늘 따라 무사히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 사흘 밤낮을 굶고 고생한 탓에 톰과 베키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톰은 금요일쯤 털고 일어났지만 베키는 일요일이 되어서야 겨우 방을 나올 수 있었다. 톰은 허클베리 핀도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지만 더글러스 과부가 막아섰다. 안 돼. 피는 안점을 취해야 해. 흥분할 만한 이야기는 절대 금지란다. 집으로 돌아온 톰은 그동안 마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전해 들었다. 동굴 사건과 함께 강가에서 그 누더기 차림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 남자는 도망치려다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았다. 2주가 지나자 톰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톰은 허클베리킨을 만나러 가는 길에 대처 판사의 집에 들러 베키를 만났다. 대처 판사와 친구들이 톰에게 농담을 건넸다. 톰, 너 동굴에 또 가고 싶지 않니? 뭐? 다시 가도 상관없어요. 왜요?
자물쇠도 3개나 채웠고 순간 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사람들이 얼굴에 물을 끼얹어 톰이 겨우 정신을 차렸다. 판사님, 그 안에 인준조가 있어요. 소문이 퍼지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수십 척의 작은 배에 남자들이 가득 탔고 맥두걸 동굴을 향해 출발했다. 증기선 한 척도 승객을 꽉 채운 채 그 뒤를 따랐다. 톰소여는 대처 판사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 동굴문이 열리자 어두침침한 그곳에서 비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인준주가 문틈 바로 앞에 얼굴을 뗀 채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깥 세상의 빛과 자유를 갈망했던 것 같았다. 톰은 마음이 짠해졌다. 자신도 둥굴에 갇혀와서 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연민과 동시에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제야 톰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공포에 시달려 왔는지 깨달았다. 인준조의 칼은 반으로 부러진 채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 두꺼운 나무 문턱은 여기저기 깎이고 패여 있었지만 헛수 보였다. 바깥쪽에는 단단한 바위가 버티고 있었고 칼로는 어림도 없었기 때문이다. 갇혀있던 죄수는 주변에 있던 양초 조각들을 모조리 찾아먹어 치웠다. 심지어 박쥐를 잡아먹고 발톱만 남겨놓은 흔적도 있었다. 그 불행한 남자는 굶어 죽은 것이었다. 동굴 천장의 종유석에서 물방울이 3분에 한 번씩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인준조는 그 귀한 물방울을 받으려고 돌 위에 작은 홈을 파놓았다. 그렇게 하루 종일 모아봐야 숟가락 하나 분량밖에 안 되는 양이었다. 인준조는 동굴 입구 근처에 묻혔다.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농장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장례식이 교수육만큼이나 볼만했다고 떠들어댔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톰은 허클베리 핀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허크, 나랑 얘기 좀 하자. 아주 중요한 거야. 허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또 뭔지 알아? 너 여관 2호 방에 들어갔는데 위스키 말고는 아무것도 못 찾았지? 아무도 말 안 해줬지만 위스키 얘기 듣자마자 너일 줄 알았어. 돈을 못 찾았으니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던 거잖아. 우린 그 보물하고는 인연이 없나 봐. 무슨 소리야? 난 여관 주인 신고한 적 없어. 내가 소풍 가던 날 그 여관은 멀쩡했잖아. 맞다. 내가 인준조를 미행해서 네가 미행했다고? 네. 근데 비밀이야. 인준조 친구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 허크는 그날 있었던 모험을 톰에게 전부 털어놓았다. 어쨌든 2호 방에서 위스키 훔쳐간 놈이 돈도 가져간 게 분명해. 허크, 그 돈은 2호 방에 있었던 적이 없어. 허크가 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허크, 돈은 동굴 안에 있어. 허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시 말해봐. 겸, 돈은 동굴 안에 있다고. 진짜야? 진심이야, 허크. 내 인생 걸고 진짜야. 나랑 같이 가서 꺼내 올래? 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갈 거야. 걱정 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길로 안내할게. 근데 왜 돈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서 보면 알아. 만약 돈이 없으면 내 드럼이랑 내가 가진 거 다 넣어줄게. 진짜야? 지금 당장 너 체력은 괜찮아?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해?
요즘 좀 걸어 다니긴 했는데 2km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 남들이 아는 길로 가면 8km는 되지만 나만 아는 지름길이 있어. 배 타고 바로 입구까지 데려다 줄게. 너는 내가 저을 테니 넌 손가락 안 해도 돼. 네, 톰. 좋아. 빵이랑 고기 좀 챙기고 파이프랑 자루도 가져가자. 그리고 성냥도 챙겨야 해. 오후가 조금 지났을 때 두 소녀는 작은 배를 빌려 출발했다. 동굴 입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착하자 톰이 입을 열었다. 여기 절벽 봐봐. 다 똑같아 보이지? 집도 없고 덤불만 무성하고, 근데 저기 위에 산사태 난 하얀 자국 보여? 저게 내 표식이야. 이제 내리자. 소년들은 배에서 내렸다. 자, 허크. 낚싯대로 찌르면 바위거리에 내가 탈출했던 구멍이 있어. 한번 찾아봐. 허크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톰은 의기양양하게 온나무 댐불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기야? 이거 봐, 허크. 세상에서 제일 은밀한 구멍이지. 이건 비밀이야. 난 예전부터 도적단 두목이 되고 싶었거든. 그러려면 이런 아지트가 꼭 필요해. 이제 아지트도 생겼으니 조하퍼랑 벤, 로저스도 끼워주자. 검소여 도적단. 이름 멋지지 않냐? 죽이는데. 근데 누구 걸 털어? 아무나 털지 뭐. 사람들 기다렸다가 덮치는 거야. 아니, 항상 죽이는 건 아냐. 동굴에 가둬놓고 몸값을 받아야지. 몸값이 뭐야? 돈이야. 친구들한테 돈을 구해오게 시키는 거지. 1년 동안 돈을 안 가져오면 그때 죽이는 거야. 여자들은 죽이면 안 돼. 가둬두긴 하지만 절대 죽이면 안 돼. 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 도적들은 원래 예의가 바르거든. 여자들은 나중에 도적들을 좋아하게 돼서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 책 보면 다 그래. 와, 그거 완전 짭다. 준비를 마친 소년들은 구멍으로 들어갔다. 톰이 앞장섰다. 그들은 좁은 터널을 지나 끝까지 기어갔다. 조금 더 가니 샘물이 나타났다. 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톰은 벽에 붙은 차릉 덩어리 위에 양초 심지를 가리키며 베키와 함께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을 설명했다. 소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속삭임으로 변했다. 동굴의 고요함과 어둠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 나아갔고 마침내 절벽이라 불리는 곳에 도착했다. 촛불을 비춰보니 사실 낭떠러지가 아니라 10m 정도 되는 가파른 지능 비탈이었다. 이제 보여줄 게 있어. 허크. 톰이 촛불을 높이 들었다. 저쪽 모퉁이 너머를 봐. 저거 보여? 큰 바위 위에 촛불 그림으로 그린 거. 깃. 이 호방의 비밀이 뭐였지? 십자가 아래였잖아. 인준조가 촛불을 들고 있던 곳이 바로 저기야. 허크는 십자가를 한참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보물을 두고 인준조 유령이 저기에 있을 게 뻔해. 아냐, 허크. 유령은 자기가 죽은 곳에 나타나는 법이야. 동굴 입구 쪽이지. 여기랑은 8km나 떨어져 있어. 유령은 돈 근처를 맴돌 거야. 나도 유령에 대해선 좀 알거든. 톰도 덜컥거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만, 허크. 우리 바보네. 인준조 유령이 십자가 근처에 얼씬이나 할 수 있겠어? 그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건 생각 못했네. 십자가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너를 내려가서 상자를 찾아보자. 톰이 먼저 진흙 비탈에 발 디딜 곳을 만들며 내려갔고 허크가 뒤따랐다. 큰 바위 아래쪽을 사사시 뒤졌지만 다미와 낡은 멜빵, 뼈다귀만 있을 뿐 돈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십자가 아래라고 했잖아. 여기가 제일 가까운 곳인데 바위 밑에 있을 리는 없어. 바위가 땅에 딱 붙어 있잖아. 소년들은 실망해서 주저앉았다. 그때 톰이 소리쳤다. 허크,
여기 봐. 바위 한쪽에만 발자국이랑 촌농이 있어. 반대쪽엔 없고 왜 그랬을까? 돈은 바위 밑에 있는 게 분명해. 내가 땅을 파볼게. 톰이 칼을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다. 10cm도 파지 않아 나무가 닿는 소리가 났다. 허크, 소리 들었어? 이제 허크도 맨손으로 땅을 마구 파헤쳤다. 널빤지를 치우자 바위 밑으로 이어지는 자연 동굴 틈이 나타났다. 톰이 그 틈으로 들어가 촛불을 비췄다. 좁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톰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맙소사, 허크, 여기 좀 봐. 그곳에는 진짜 보물 상자가 있었다. 빈 화약통, 가죽 케이스에 든 총 2자루, 낡은 신발 같은 잡동사니들 사이에 상자가 놓여 있었다. 허크가 손으로 금아들을 헤집으며 소리쳤다. 우린 이제 부자야. 난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았어. 진짜 꿈만 같다. 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꺼내자. 상자는 20kg 기름이 넘어서 꽤 무거웠다. 역시 무겁네. 놈들이 옮길 때 끙끙대던 게 기억나. 자루 가져오길 잘했다. 소년들은 돈을 자루에 나누어 담고 밖으로 옮겼다. 이제 총이랑 다른 것도 챙길까? 아니, 허크, 그건 두고 가자. 나중에 우리 도적단 활동할 때 쓰면 딱이야. 여기를 우리 비밀 아지트로 쓰자. 파티하기 딱 좋은 장소잖아. 몰라. 책 보면 도적들은 맨날 거창한 파티를 한다니까 우리도 해야지. 배고프다. 배로 돌아가서 뭐 좀 먹자. 소년들은 덤불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핀 뒤 배에 올라타 늦은 점심을 먹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허크, 돈은 과부댁 헛간 다락방에 숨겨두자. 내일 아침에 와서 세어보고 나누는 거야. 넌 여기서 짐 지키고 있어. 내가 가서 베니 테일러네 손수레 좀 몰래 가져올게. 금방 올 거야. 톰은 잠시 후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다. 돈자루를 싣고 헌옷가지로 덮은 뒤 그들은 마을로 향했다. 웰시맨 아저씨 집 앞을 지날 때였다. 아저씨가 문 밖으로 나오며 말을 걸었다. 거기 누구냐? 허크랑 톰 소여요. 잘 됐구나. 같이 가자, 얘들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리 줘라. 내가 끌어주마. 아니, 뭐가 이렇게 무거워? 벽돌이니? 아니면 고철? 고철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너희 녀석들은 이래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고철 주워 팔 생각만 하지. 아무튼 서두르자. 늦었어. 소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더글러스 과부댁으로 끌려갔다. 아저씨, 우린 나쁜 짓 안 했는데요. 허크는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많아서 겁부터 먹었다. 글쎄다, 허크. 그건 두고 봐야지. 네. 그럼 됐어. 뭐가 무섭다고 그래? 웰시맨 아저씨는 대답도 듣지 않고 소년들을 과부댁 거실로 밀어 넣었다. 순수레는 문 앞에 남겨졌다. 거실은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마을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었다. 대처판사 부부, 하퍼 가족, 폴리 이모, 시드 메리까지 모두 가장 좋은 옷을 차려 입고 있었다. 더글라스 과부는 진흙투성이에 촌농 범벅이 된 두 소년을 반갑게 맞이했다. 폴리 이모는 톰의 꼴을 보고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톰이 집에 없어서 포기하려던 참이었는데 문 앞에서 딱 마주쳤지 뭡니까? 정말 잘하셨어요. 얘들아, 날 따라오렴. 과부는 소년들을 침실로 데려갔다. 자, 씻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렴. 새 양복이랑 셔츠, 양말까지 다 준비했단다. 허크 고마워할 거 없다. 한 벌은 존스 씨가 사신 거고 다른 한 벌은 내가 산 거야. 말끔해지면 내려오렴.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톰과 베키가 동굴에서 길을 잃어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기도하고 수색했지만 희망을 잃고 포기했다. 그런데 밤에 교회 종이 울리며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모두가 기뻐하며 불꽃과 함성으로 축제를 벌였고 톰은 동굴에서 빛을 보고 구멍으로 빠져나와 배를 타고 탈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아프다가 회복되었고 마을에서 누더기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톰은 동굴 입구에 문이 막혔다는 말을 듣고 인준조가 갇혀 있을 거라 말해 사람들이 동굴로 가보니
인준조가 문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미국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모험 소설의 한 장면이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창문이 별로 안 높잖아. 참나. 왜 도망가려고 그래? 난 저런 사람들 틈에 있는 게 딱 질색이야. 난 절대로 안 내려가, 톰. 야, 걱정 마. 별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때 CD가 나타났다. 톰, 이모가 아까부터 찾았어. 메리 누나가 네 옷도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게 뭐야? 옷에 기름이랑 흙 묻은 것 좀 봐. 시드 선생님, 너나 잘하세요. 아, 근데 오늘 무슨 파티야? 더글러스 과부 아줌마가 여는 파티야. 존스 아저씨네 가족이 며칠 전에 아줌마를 구해줬잖아. 그래서 고맙다고 초대하신 거야. 근데 나 비밀 하나 안다? 존스 아저씨가 오늘 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계획을 짰거든. 오늘 낮에 이모한테 비밀이라며 말하는 걸 엿들었어. 근데 이제 비밀도 아냐. 내가 동네 방네 소문 다 냈거든. 무슨 비밀인데? 허클베리 피 도둑들을 추격해서 신고했다는 이야기지. 존스 아저씨는 핀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짜잔하고 발표하려고 했지만 이제 다들 알고 있어서 김씨아물걸. 시드는 아주 고소하다는 듯 킬킬거렸다. 시드, 네가 소문냈냐? 누가 말했는지가 뭐가 중요해? 누군가 말해서 이미 다 퍼졌다는 게 중요하지. 이 동네에서 그런 짓을 할 얌체는 너밖에 없어. 네가 신이었다면 도둑이 무서워서 숨어만 있었겠지. 넌 남이 칭찬받는 꼴을 못 보잖아. 톰은 시드의 등짝을 후려치고 엉덩이를 걷어쳐 문 밖으로 내쳐왔다. 어디 가서 이모한테 또 고자질해봐. 내일 가만 안 둔다. 잠시 후 더글러스 과부 아주머니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따로 마련된 짧은 식탁에 모여 앉았다. 존스 아저씨가 일어나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 아들을 초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칭찬받아야 할 또 다른 겸손한 영웅이 있습니다. 존스 아저씨는 허클베리 핀의 활약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드가 이미 소문을 낸 탓에 사람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더글러스 과부 아줌마만 깜짝 놀란 척 연기를 하며 허클베리 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허클베리 핀은 새 옷도 불편한데 사람들의 시선까지 쏟아지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핀을 제 양아들로 삼아 학교도 보내고 나중에 가게도 차려줄 생각이에요. 그때 톰이 끼어들었다. 핀한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핀은 부자거든요. 사람들은 톰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의상 웃어넘기려 했지만 분위기가 순식간에 썰렁해졌다. 진짜 돈이 많아요.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톰은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왔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꿀먹은 배머리가 된 허클베리 핀을 바라보았다. 시드, 톰이 왜 저러니? 쟤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구나. 그때 톰이 무거운 자루를 낭날거리며 들고 들어왔다. 톰이 테이블 위에 자루를 쏟아붓자 노란 황금 동전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자, 보셨죠? 절반은 핀 거고. 사람들은 숨이 멎을 듯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곧이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며 아우성쳤다. 톰은 그동안 있었던 모험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았다. 이야기가 어찌나 흥미진진한지 누구 하나 끼어들지 않고 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 깜짝 발표는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톰의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돈을 세어보았다. 무려만 2,000달러가 넘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집 몇 채를 사고도 남을 엄청난 거액이었다. 톰 소예와 허클베림이 엄청난 보물을 찾았다는 소식은 조용한 세인트 피터스버그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진짜 금화가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어른들은 눈에 불을 켜고 마을의 흉가는 죄다 뒤집어 다녔다. 혹시 숨겨진 보물이 더 있을까 싶어 땅바닥까지 파헤쳤다. 톰 소여와 허클베리 피는 순식간에 마을의 슈퍼스타가 되었다. 사람들은 두 소년이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쏠다고 해도 믿을 기세였다. 마을 신문에는 두 사람의 전지까지 실렸다. 더글러스 과부는 허클베리 핀의 돈을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고 대처 판사도 톰 소여의 돈을 관리해 주기로 했다. 이제 두 소년은 웬만한 어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부자가 되었다. 대처 판사는 톰 소여를 아주 높게 평가했다. 자기 딸 베키 대처를 동굴에서 구해낸 건 보통 아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톰 소여가 베키 대처 대신 선생님께 매를 맞았던 사건을 듣고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톰은 정말 훌륭한 아이야. 나중에 커서 위대한 군인이나 변호사가 될 게 분명해. 한편 부자가 된 허클베리 피는 더글러스 과부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허클베리 핀에게 그 문명사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하인들은 매일 허클베리 핀을 씻기고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침대에서 재웠다. 밥을 먹을 때는 칼과 포크를 써야 했고 냅킨을 무릎에 깔아야 했으며 얌전하게 말하는 법도 배워야 했다. 허클베리 핀은 그 답답한 생활을 3주 동안 꾹 참았다. 그러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어느 날 허클베리 힘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더글러스 과부는 48시간 동안이나 마을 곳곳을 뒤지며 걱정했다. 사람들은 강물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톰 소여는 허클베림이 어디에 숨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톰 소여는 버려진 도살장 뒤편에 있는 낡은 나무 통 쪽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허클베리 피는 거기 있었다. 허클베리 피는 훔쳐온 음식 부스러기로 아침을 때우고 낡은 옷을 입은 채 세상 편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허클베리, 여기서 뭐해? 아줌마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이제 집에 가자. 평화롭게 누워있던 허클베리 핀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나도 해볼 만큼 해봤어. 나랑은 안 맞아. 근데 그 집 생활은 정말 숨 막혀서 못 해먹겠어. 억지로 씻겨내. 일어나야지. 억지로 씻겨대지. 빗질해 대지. 야매. 바람도 안 통하고 답답해 죽겠어. 나만이 앉아서 설교 듣느라 땀만 뻘뻘 흘리고 파리 한 마리도 못 잡게 해. 아줌마는 밥 먹을 때도 모든 게 너무 딱딱해서 아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게 보통이야. 또 너무 쉽게 나오니까 맛이 없어. 낚시하러 갈 때도 허락받아야 하고 수영할 때도 물어봐야 해. 뭐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부자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별로야. 그냥 걱정만 늘고 귀찮은 일만 생긴다고. 난 그냥 이 낡은 옷 입고 이 나무통에서 사는 게 좋아. 얘야, 몫의 돈은 네가 다 가져. 대신 허클베리, 그건 안 돼. 공평하지 않잖아.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익숙해질 거야. 난 안 해. 부자도 싫고 숨 막히는 집도 싫어. 쟨 기껏 총도 생기고 동굴도 생겨서 도적질 좀 해보려나 했더니 이놈의 돈 때문에 다 망했어. 그때 톰 소여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잠깐만.
허클베리 부자가 된다고 도적질을 못하는 건 아니야. 뭐? 너 진심이야? 당연하지. 근데 허클베리, 네가 만약 점잖은 사람, 이 아니면 우리 갱단에 끼워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허클베리 핀의 표정이 다시 시무룩해졌다. 안 끼워준다고. 예전에 캐정 놀이할 때는 잘만 끼워줬잖아. 그건 다르지. 강도는 해적보다 훨씬 급이 높은 거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귀족이나 공작 같은 높은 사람들만 강도를 한다고. 응?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톰 소여의 갱단에는 거지 같은 애도 있네. 나보 비웃을 거 아니야?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돼? 허클베리 핀은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다. 자유로운 삶이냐, 톰의 갱단이냐, 그것이 문제였다. 네가 날 갱단에 끼워준다면 다시 아줌마네 집으로 들어가서 한 달만 더 버텨볼게. 오케이, 바로 그거야. 내가 아줌마한테 말해서 너 좀 덜 괴롭히라고 부탁해줄게. 나 가장 아줌마가 잔소리만 좀 줄여주면 몰래 담배도 피우고 욕도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볼게. 해서 그 강도단은 언제 시작하는 거야? 당장 오늘 밤이지. 애들 다 모아서 입단식을 할 거야. 입단식?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거야. 갱단의 비밀을 발설하면 가족까지 몰살당해도 좋다는 끔찍한 맹세를 하는 거지. 와, 그거 진짜 쪘다. 그렇지? 자정 12시에 가장 무섭고 으스스한 곳에서 해야 해. 흉가가 딱인데. 자정에 하는 건 무조건 찬성이지. 그리고 관 위에 손을 얹고 비로 서명을 해야 해. 봐, 해적놀이보다 100만 배는 더 재밌겠다. 또 좋아? 나 아줌마네 집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폼나는 강도가 돼서 이름을 날리면 아줌마도 나를 걷어준 걸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이것은 소년의 역사이기에 여기서 멈춰야 한다. 더 계속되면 어른의 역사가 되어버릴 테니까 말이다. 소설 속 등장인물 대부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자라났는지 이야기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은 이쯤에서 멈추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옛날 미국 작은 마을에서 톰과 친구 허클베리 핀 파티에 갔어요. 시드가 미리 소문을 내서 허클베리 힘이 영웅으로 불리게 됐지만 톰이 화가 나서 싸우고 파티에서 톰이 금화자루를 쏟아 금방 부자라는 걸 보여줬어요. 톰이 동굴 모험 이야기를 신나게 하자 모두가 깜짝 놀라 마을이 발칵 뒤집혔고 두 소녀는 스타가 돼서 돈도 잘 관리받게 됐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